가끔 하시고 1.5세 인분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그 신세대적인 발상이시죠. 근데 그것이 아주 잘 워킹했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속성 처방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제시한다. 속성 처방을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제시한다. 이 속성 처방이라는 게 뭐냐면 퀵 픽스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거기다 반창고 하나 딱 붙여준다는 거예요. 됐어? 치유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와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기도 한번 딱 해주고 된 거예요. 이제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은 도리어 문제를 더 가속화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가능성들이 있다. 그것 자체도 영적인 학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순간적인 치유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자매가 첫사랑에 실패했어요. 근데 첫사랑에 실패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 되냐면 약간 분열 증세가 왔어요. 신경쇠약적인 분열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교회 유아실에 가뒀어요. 3일을 가뒀어요. 그리고 맨날 그냥 하루에 여러 번씩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어요. 예배를 막 드리고. 근데 안 나갔죠. 왜? 귀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불과 약 몇 번 먹고 처리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교회에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믿었던 거죠. 귀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것이 자기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이 또 다른 영적인 학대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부적절한 죄책감, 거짓 죄책감, 수치심을 조장할 때 영적인 학대가 된다. 여성의 역할을 불신한다. 아까 엮이는 교회 중에 여성 혐오증 있죠. 교회 안에서의 여성 혐오증, 여성의 역할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것, 여전히 학대의 부분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보다 순응과 행위주의를 강조한다. 이게 뭐예요? 순응과 행위주의를 강조한다는 건 동기의 문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헌신 충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또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다. 올바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지옥에 간다고 위협한다. 이게 실제로 많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들을 주게 되는 거죠. 조종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그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도록 이제 강조하는데, 어떤 것들은 전혀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교회의 목적과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죠? 무슨 교회 건축 원금을 하는데 천사 운동을 한다든지 아무런 기반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천사니까 천사명을 또 찾는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1000번 번제하는 거. 1000번제 있죠? 1000번제. 1000번제는 번제를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한 거예요, 한 번에. 1000번제 해가지고 1000일 계산해가지고 3년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교회들 그거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아주 희한한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그거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새벽기도 하는 어떤 특정하게 날 잡아가지고 하고 그러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충분히 동기화하려고 하는 것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사람의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엮이는 교회, 또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이 중독을 양산하게 되겠죠.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병리적인 결혼 모델이다. 병리적인 결혼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여성 혐오증을 가진 남편과 그렇지 않은 아내들. 만약에 남편이 여성 혐오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동반 의존을 갖고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이 집안은. 그죠? 남편은 끝없이 아내를 미워할 거고요. 아내는 끝없이 남편을 사랑할 거예요. 와, 이 피곤한 집안.
그죠? 근데 그러한 집안이 어떻게 계속 그 집안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를 혐오하면서 아내가 계속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중독이 돼야 되겠죠? 아내는 그 자기를 미워하는 그 남편을 끝없이 사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중독을 양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약한 관계. 그죠? 여러분 가게도 그리면서 건강한 가게, 건강한 관계, 관계선 그려보셨죠? 보통 이렇게 찌지지직 톱니 바퀴는 뭐예요? 건강하지 않고 단절되어져 있는 관계들. 하나, 좀 빈약한 관계. 둘, 괜찮죠? 그리고 셋, 좀 과도한, 그죠? 좀 밀착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한 2개에서 2개 반 정도가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이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빈약한 관계들이더라. 완전히 밀착되어 있거나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중독으로 빠지겠죠. 다세대 전수. 이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수치심에 묶인 가족 체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수치하고 가족의 비밀들로 인해서 수치심을 갖고 경계선을 침범한다. 정서적인 경계선을 침범하거나 성적인 경계선을 침범하거나 의지적인 경계선을 침범하게 될 때 그렇겠죠. 자녀의 개별성을 부인한다. 가정에서 보통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게 보통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죠.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각자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아버지의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왔죠. 믿지 말라, 말하지 말라, 느끼지 마라. Don't talk, don't feel, don't trust. 경직된 역할과 규칙이다. 비밀 결탁. 이 트라이앵글 얘기하는 건데 비밀로 서로 연합되어져 있다. 여기 성적인 학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인 학대가 있는 사람하고 비밀로 연결되어 있겠죠.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겠죠. 그런 형태. 또는 트라이앵글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뭉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가족의 비밀, 불완전성, 비일관성과 비신뢰성, 의존성, 고통, 폐쇄적인 체계. 자, 엮이는 가정에는 이제 폐쇄적인 체계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클로즈드 시스템하고 오픈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동양의 시스템들은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가정 시스템도 그렇고 대부분은 폐쇄적인 시스템이에요. 클로즈드 시스템이에요. 닫힌 체계예요. 그러나 이제 이 웨스턴의 시스템들은 대부분 열린 체계예요. 그리고 플렉시블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체계는 닫힌 체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이 계속해서 양산되게 되어지는. 이게 누구 얘기예요? 홍길동이.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은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 이 형제. 그죠? 웨스턴 문화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것들도 아주 자유롭게 좀 표현할 기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길동이 형제는 결국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 폐쇄된 체계를 뛰쳐나오죠. 뛰쳐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빈당인가 골빈당인가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막 약탈하고 막 이러죠. 합리화하죠. 왜? 그거를 가져다가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그런 식으로 표출해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납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이 그것으로부터 상쇄되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점점점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커가게 됩니다. 그죠? 고통이 커가게 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율도국인가? 그런 거 만들러 떠난다고 그러고 도망가죠. 그래서 굴복과 반격과 도피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우리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길동이 폐쇄적 체계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싸움. 엮이는 가정의 특징의 이 더러운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싸움도 건강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페어 파이팅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슈만 다루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못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늘 늦게 온 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죠? 당신은 연애할 때도 그랬어.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맨날 늦었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그냥 어렸을 때의 일부터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어쩌면 또 그렇게 그때는 기억력이 좋은지 모든 걸 다 끄집어내면서 결국 지금 현재 이슈보다는 그 다른 문제들까지 더 끌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러운 싸움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동학대.
수치감에 묶인 가족 체계. 엮이는 가정은 수치감에 묶여 있는 건데 학대가 수치감을 줍니다. 부부 갈등, 이혼, 중독, 가족 비밀, 완벽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빈곤, 문화적 요소, 이러한 것들이 이 수치심을 조장하게 되어진다. 엮이는 가정 안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돈 빌려간 외상 말고 드라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동기와 성인기에 일어난 주요 외상들이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아동기예요. 그래서 이 아동기의 외상들은 아동학대, 사업의 실패, 이혼, 중년위기, 심각한 질병,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상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 PTSD라고 말하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만 어떤 사람이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몰에 갔는데 쇼핑몰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서 총을 딱 들고서 그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다당 따당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쇼핑몰에 엎드립니다. 위험해, 엎드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총소리를 듣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있다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이 PTSD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극하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그 뇌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대뇌 변연계, 감정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10년 전 경험했던, 20년 전 경험했던, 30년 전에 경험했던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항상 현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PTSD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대구의 지하철 참사. 거기서 서바이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극장에 영화 보러 갔는데 불이 딱 꺼지더란 말이에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왜? 순간적으로 어떻게? 지금 지하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괴롭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지금 그 불타서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지하철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술을 마신다든지. 그래서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생기죠. 왜? 그 전쟁의 참상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중독을 찾거나 아니면 마약에 전락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외상이나 신체적인 외상이나 성적인, 영적인, 언어적인 이런 외상들이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외상이 되어질 그 외상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읽었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건 줄을 끊으셨도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미 회복에 관한 원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포맷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포맷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66페이지 보시면 중독에서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표현들로 되어 있는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죠? 회복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도로 회복하고. 아말렉 사람은 바로 중독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서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치유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많이 안 써요. 그럼 주로 뭐를 쓰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중훈련 회복 모델, 과정, 동기부여, 가족 개입, 재활치료, 절제, 개인적 책임, 은혜, 집단치료, 12단계 프로그램, 회복적 관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 가지씩 쭉 보면 좋겠네요. 다중훈련 회복 모델. 중독에서 회복은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저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중훈련 회복 모델에는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걸 나무로 그립니다. 나무를 그리는데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열매는 뭐가 있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잠 중독, 뭐 분노 중독 이런 중독이 열매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를 쭉 보면 이 자양분이라고 하는 거, 토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기능적인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스트레스다. 그죠? 그 육체나무도 똑같죠? 예, 육체나무하고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토양으로부터 그러한 자양분을 흡수해서 나무에 전달해 준다. 근데 중독의 뿌리들은 주로 이 감정적인 거라고 봤어요. 수치심, 분노, 적개심, 죄책감, 자기증오, 자기연민 이러한 것들이 뿌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열매가 맺힌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뿌리를 뭐로 보냐면 거짓말. 밑바닥의 뿌리를 거짓말로 보고 가지가 감정들이다. 그래서 감정이 자극받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결국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중독의 토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짓말이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뿌리들이 다뤄지지 않으면 중독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다른 중독으로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중독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3장 15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 도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겨지지 않은 모든 나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도끼로 찍어버리신다. 또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아버리신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할 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중독의 나무를 보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루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중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냐? 다중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치유를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제독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 알코올을 중단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 알코올의 영향력으로부터 일단은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치료를 통해서 그 어떤 치유의 이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멘토들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다중훈련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집단치료, 개인치료, 가족치료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치료도 하고, 가족치료도 하고, 집단치료도 하고, 멘토도 하고, 그죠? 한 가지만을 통해서 중독이 치유되지 않고 아주 그 다면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몇 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왜 대부분 5년이 걸리는 긴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독자가 이제 중독으로 또 회복되어지는데 이 5년 정도 걸려야 뇌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약 중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뇌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특정 부위가 뇌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중독을 말할 때 뇌질병이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 서너 가지의 방법들을 그럼 잘 하느냐? 잘 하지 못해요. 결국은 이 치료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내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제독하는 단계로부터 자기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계속해서
그 전에 그 고통을 해결했던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영화 같은데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단 치료들, 그죠? 집단 치료라고 하는 게 많이 나타나서 영화 같은데 보면 그 리헵 센터라고 병원 같은 거 있죠? 병원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고 때마다 이제 빙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중독 치료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느냐? 내당자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된다. 아무리 중독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유지돼야 된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라는 사람인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중독을 다루는 상담자의 유능성. 이 사람이 중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냐,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특히 중독은 어떤 그 인포메이션만 갖고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 전문의들은 보면 보통 자기가 자기 삶에 중독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가 치유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절제에 대한 정의.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뒤쪽에 가면 좀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주 모임, AA 그룹의 전통을 존중해야 된다. 뒤에서 이제 12단계를 쭉 설명할 거예요. 그때 그 얘기 좀 더 보고요.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의 의무와 타인의 보호. 어떤 중독들은요, 가족을 보호하거나 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중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분노 중독 같은 경우들, 아니면 마약 중독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은 그 가족 가운데 그 사람들을 넣어두게 되면 도리어 가족에게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보호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 이거는 이제 병행되어져야 된다. 예, 이거는 뭐 가족 치료에서도 똑같습니다. 개인 치료하는 것과 가족 치료는 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학생들을 만나보면 많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은 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담받을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아이만 좀 고쳐주면 되겠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온 영향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다뤄줘야 아이의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생긴다. 왜? 가정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아마 이 가족 그 중독 치료 모델에 곧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중독 치료에서 이제 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중에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야기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온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고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책들 중에서는 그 이야기 치료에 관한 책들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이런 스토리죠. 어떤 스토리냐면 사람들의 삶은 모두 다 스토리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장과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이야기로 하잖아요. 그죠? 그것에 착안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이야기 안에는 감정이 나오고 사고가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그죠? 이게 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 날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 삶에 이야기 되어져서 스토리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너 네 옛날 얘기 한번 해봐. 그럼 한 번에 딱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 계속 사실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이미 스토리화 되어져 있고 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틀인 가능성이 많죠. 부정적인 틀일 가능성이 많다는 그것을 어떻게 그럼 치유를 해야 되느냐? 이 부정적인 틀을 깨고 긍정적인 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과 생각 그런 것과 유사한 자기 삶에 있었던 또 다른 스토리들이 있어요. 유사한데 긍정적인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스토리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스토리와 긍정적인 스토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증오나 이런 형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삶에 그것들을 이겼거나 자기를 증오하지 않았거나 또는 누군가가 날 좋아했었거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극대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정도 수치스러워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증오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0년대 이후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단기 치료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집단 치료, 소그룹 치료들. 집단 치료는 또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 1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2단계 이 집단 치료 그룹과 12단계 그룹, 이 12단계 그룹은 보통 지원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집단 치료라고 말하면은 치료를 목적으로 모이는 그룹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겠죠. 전문가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유 과정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 12단계 그룹은 치유 그룹이라기보다는 지원 그룹이에요. 지원 그룹은 특정한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입니다. 모여서 자기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죠? 그럼 거기엔 피드백이 없고 치유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 감정과 행동과 생각을 나눠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내적인 다이내믹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단계 그룹은 뒤쪽에서 배웁니다. 과정그룹은 프로세스 그룹이다. 지원그룹은 서포트 그룹인데 과정그룹은 프로세스 그룹이거든요. 이 프로세스 그룹은 뭐 하는 거냐면 지원그룹하고 비슷한데 그룹에서 모여서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그룹 구성원들이 뭘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자기 그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원 그룹의 다음 형태가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세스 그룹은 정말 찾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이 성숙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정도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그룹,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룹인데 교회 가정 그룹 또는 교회에 있는 어떤 회복 그룹 그러한 것을 통해서 치유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룹이 교회에서 진행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좋은 그 비밀 유지나 이런 문제들이 잘 처리되어져야만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교회일 때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뭐 우리 교회 성도가 50명이다. 50명인데 한 12명이 교회 그룹을 하고 있다. 그럼 만나가지고 맨날 난 알코올 중독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 3일만 지나면 전 교인이 다 알죠. 그런 그룹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그룹이 한 3, 4만 정도 되는 교회에서 회복 그룹을 지원하면 그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꼭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좋은 셀 모임, 순 모임, 그리고 구역 모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멘토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친다고 해도 대부분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일대 다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실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나눌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멘토, 후원자들이 있게 되면 그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자들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회복되어진 사람, 어느 정도 회복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12단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recovery.co.kr이 아니다. recovery.com 들어가시면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주드 모리스라고 하는 친구는 싱가포르인가? 거기에 자기 멘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캔버라에도 있고, 몇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나 이런 충동이 생겼어.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눈다든지.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섹스홀릭이에요. 성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문제, 이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오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내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이 나오더라. 근데 내가 다른 데 이렇게 채널을 다시 확 돌렸어. 근데 사실은 다시 그 채널로 돌리고 싶었어. 그죠? 그럼 자기 안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멘토가 점검해주고, 아, 너 그럴 때 그런 거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이렇게 했어. 그죠? 이미 경험한 사람이, 넘어선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 굉장히 그것은 힘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권위자들이 있나요? 멘토가 있나요? 예, 그건 아주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의 팔로워들이 있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위쪽으로 한 3명, 그리고 자기 밑에 쪽으로 한 3명 정도의 멘토가 있으면 좋다. 내가 영향을 미칠 사람들 한 3사람, 그리고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 3사람.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오늘 했던 것 중에 질문 있어요? 어제 10시 끝났으니까 오늘 10시 반, 내일 11시, 그 다음날 11시 반. 질문 있어요? 쭉 개론적인 거고요. 가능하면 내일까지는 일반적인 거 끝내고, 그 뒤에 이틀은 하루에 하나씩 좀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중독, 좀 우리하고 가까운 거 뭐가 있을까요? 음식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이라든지 그런 거 몇 가지 좀 다뤄보면 더 좀 구체적인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 없으세요?